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법무법인 한원의 이동철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바쁘면 좋은 거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네. 우리가 구린이 탈출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지 않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러게요. 돈을 많이 벌면서 바쁘면 좋겠는데 네. 돈을 많이 못 벌면서 바빠가지고 조금 그럼 왜 그런 괴롭습니다. 거예요? 그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다 돈을 많이 벌면서 바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연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네. 먼저 좀 드렸는데 네. 이런 사연이 왔어요.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신 것 같아요. 2022년 12월 10일이 되면 묵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살고 내가 2년 더 살기 위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묵시적으로 4년을 사셨으니까 내가 이미 4년을 다 채운 게 아닌가? 이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거주기간을 4년을 보장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네. 한 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기존의 계약을 2년 더 연장시켜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 묵시갱신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막 6년, 8년 거주하신 네. 분들도 똑같이 행사할 수 네, 있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장 임대 기간이 한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10년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제 그 범위 안에서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면은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며칠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법문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 근접한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루 이틀 차이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요구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네.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법문에는 이제 6개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들은 네. 미리미리 하겠죠. 근데 네.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조차도 되게 이제 미리미리 하는 것보다는 약간 닥쳐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전이면은 지금 12월 10일. 12월 10일이죠. 그럼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2개월 전이면 그냥 12월이니까 2개월을 10월 빼면은 10월 10일이겠구나 그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뭐 10월 10일 오전에 뭐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10월 10일에 전화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네. 계약갱신을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적법한 계약갱신이 될 수가 아니에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 민법에서 이제 네. 기일을 산정을 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10일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12월 10일이니까 네. 12월 9일이라고 네. 9일 전, 9일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2달 빼. 9일로부터 2개월 전. 네. 그러니까 10월 9일 24시까지 행사를 하셔야지만 적법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루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하루 때문에 그냥 다시 내가 살고 싶어도 쫓겨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2달 말고 조금 넉넉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넉넉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항상 그렇지만은 네. 않더라고요. 항상 이제 변호사님도. 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좀 이렇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니까 그래도 좀 넉넉하게 미리 연지를 주시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마음의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그 만료일을 빼고 나서 2달 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사연도 그렇고 요즘 이 계약갱신 청구권 활용하셨던 분들이 세입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2년 살고 더 살겠다고 2년 계약을 한 건데
살다 보니 내가 2년 전에 좀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계약이니까 2년을 또 다 채워야 또 집주인하고도 약속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세입자는 2년을 꼭 다 채우고 나가야 되는 걸까요? 네. 저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네. 묵시갱신에 의한 계약 해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만약에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그 계약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이제 그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서 계약이 갱신이 됐으면 네. 2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를 집주인한테 표시할 수 있고, 네. 그 계약 해지의 의사가 집주인한테 도달이 되면 네.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3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무 때나 행사하면 그냥 바로 해지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항상 해지를 하고 3개월까지는 기간이 있다. 근데 만약에 3개월 전에 나간다 네. 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월세로 살고 계셨다면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네. 한 달 뒤에 나간다 라고 한다면은 2개월분의 차임은 집주인한테 드리고 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1월에 얘기를 해서 4월까지는 이제 집주인한테 그쵸. 기간을 사셔야죠. 줘야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그 기간도 또 잘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게 진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의사를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랑 카톡, 문자, 뭐 전화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해 보이는데? 네, 근데 저희 민법의 원칙은 네. 그냥 의사표시에는 방법의 제한이 없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로 불요식행위라고 하는데, 네, 어려운 말. 요식행위라고 하면은 서면으로 남겨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불요식행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서식이나 어떤 방법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구두로 해도 되고, 네. 전화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남기셔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배웠던 내용증명으로 하셔도 네. 되고, 모든 방법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입증 책임의 문제가 났거든요. 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행사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입증이 용이한 요즘은 카톡은 수신 확인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도 이제 요즘은 거의 녹음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그냥 만나서 구두로 말씀하시는 거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좀 증거를 남겨놔야 네. 나중에 좀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 또 이 계약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실제 사례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왜 계약갱신하면서 집주인이 5% 상한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네.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5% 만약에 집주인이 올릴 거야 이번에 하면은 그냥 그대로 다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5%는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 5%라고 하는 거는 임대료 상한의 상한액을 정해놓은 거지 반드시 5%를 올려줘야 된다라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의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충분히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임대인은 5% 올려달라고 하고 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너무 못 올려준다, 비싸. 네. 비싸다라고 하는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럼 무엇 네. 기준으로 그러면은 5%를 산정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법에서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네.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조세나 아니면 공과금,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네.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증액되는 5%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5%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안 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작다라고 네. 하면은 그 선에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거는 주변 시세인 것 같아요. 네. 임대료를 5%를 올렸을 때 주변 시세
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아니 주변 시세 금액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5%가 부당한 건 아니고, 만약에 그 5%를 증액했더니 주변 시세보다 뭐 훨씬 더 많다라고 네. 한다면은 충분히 뭐 5%를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거절을 할 수 있겠죠. 아.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분쟁을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그럴 많을 것 같아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택임대차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뭐 임대료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뭐 계약 갱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안에 조정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거 검색하면 인터넷에 바로 나오는 건가요? 네, 바로 나옵니다. 뭐 온라인으로 뭐 신청을 해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오.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일정 소정의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는 이제 조정 목적의 값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뭐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이제 네. 그 기준이 뭐 1억, 3억, 5억, 10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네. 10억 이상이면은 10만 원 그냥 아, 상관없이 10만 원 내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렴하게. 예, 네. 5억에서 10억 이하면은 5만 원. 아. 이 정도의 수수료를 내시면은 조정을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10만 원이 안 넘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거 잘 기억해 보셨다가, 혹시 내가 세입자인데 집주인이랑 뭔가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죠.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좀 저렴한 조정 가격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걸 좀 정리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계약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부동산도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사의 계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동의 안 하시는 것처럼 왜 아니죠. 맞잖아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큰 돈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큰 돈을 쓸 때가 뭐 더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우리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말고 법률적으로 우리 변호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계약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이제 계약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말 있죠. 한 번 나 도장 찍으면 네. 영영 돌릴 수 없다. 네,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음. 뭐 계약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뭐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일반인의 상식 차원에서 민법에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3대 원칙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뭐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하고, 네. 두 번째는 그 사적 자치의 원칙, 우리가 네.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말이 되게 어려운데 네.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다라는 네.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건 내 소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나에게 그 권리가 주어진 거다. 근데 그렇게 주어져야지만 뭐 사유재산도 인정이 되는 거고, 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체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을 할 때 뭐 계약 상대막이라든가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거다. 그거를 누군가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원칙이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나의 잘못, 나의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한테 손해를 줬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다. 네. 라는 게 이 원칙이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내용은 쉽네요. 내용은 쉽죠. 네, 합리적이죠. 이름이 어려웠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은 누구나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자유가 있으면 항상 책임이 따르잖아요. 네. 근데 그쵸. 계약을 해서 계약이 한번 성립이 되면은 계약에는 구속력이 따릅니다. 막강한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계약을 한번 했으면 법의 생각은 네.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다라는 네. 게 책임져라. 이 법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 맞잖아요. 네, 계약 맞습니다. 무섭다, 네, 조심해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그 계약을 뭐 보증과 막 그때는 연대 보증 막 이런 것들도 네, 있었고 맞습니다. 막 이랬어서 더 무서워하시는 거겠지만 지금도 이 계약이라는 건 여전히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계약 같은 것만 살펴봐도 계약을 하고서 해제하려고 하면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냈던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라고도 하고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은 받았던 계약금의 2배를 다시 더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경우나 다 예외 없이 다 적용이 좀 되는 걸까요? 매매 계약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 이제 민법의 규정에 이제 배액 상한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은 뭐냐면 계약금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배액을 네. 상환하고 그리고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이제 계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계약을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결국에 이제 돈을 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의 구속력과도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죠. 책임이 비싸죠. 계약금만큼. 네, 비쌉니다. 지금.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시장에 물건이 많이 없거나 할 때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제 사장님들이 전화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물건이 되게 급한 게 하나 나왔는데 계약할 거면 가계약금으로 뭐 100만 원만 입금하면 돼요. 이런 전화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그럼 사실 이건 또 우리는 계약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거기에 또 가짜가 붙어서 가계약인데 요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애매하죠. 근데 저희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는 가계약이라고 해서 가짜가 들어갔다고 해서 네. 뭐 다 계약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 거냐 네. 안 된 거냐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네.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의사의 합치는 이제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계약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네. 어떤 물건을 팔 거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적물을 특정을 하고 그리고 얼마에 팔 거냐, 네. 매매 대금을 특정을 하고 그 매매 대금이 특정이 되면은 그 매매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을 나눠서 할 거냐, 아니면 계약금과 그냥 잔금 한 방에 지급을 할 거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처음에 모두 다 합치가 돼야지만 계약이 딱 성립한 거냐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은 그거는 계약이 성립을 한 거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물건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말을 해놨어요. 네. 말을 해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좋은 물건이 있다. 이 물건 10억짜리인데 네. 금매로 9억에 나왔다. 이거 빨리 잡아놔야 된다. 잡아야죠. 그러니까 뭐 단돈 한 200만 원만 해도 빨리 네. 가계약금으로 보내라 라는 말을 듣고 만약에 보냈으면 네.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뭐 목적물이 특정이 됐는지도 일단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그 어떤 물건인지가 호수나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냥 매매 대금만 정한 거지 구체적으로 내가 중도금을 언제 지급할 건지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로 할 건지 네. 네. 그럼 뭐 계약금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10%라고 하지만 10%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계약이 성립한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의 입장인 거고. 네. 근데 또 가계약이라고 하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요? 어떤 경우냐면 저희 판례가 하나 있는데 네. 이분은 직접 가가지고 가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가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근데 네. 이제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떤 물건을 살 건지를 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매 대금을 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언제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정했어요. 근데 이제 뭐 잔금의 지급 시기 같은 건 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이제 뭐 본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본계약도 체결을 안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이거는 가계약이기 때문에 네. 나는 내가 낸 계약금 돌려받아야겠다. 계약의 의사가 없다라고 어.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정도 특정이 되어 있으면 계약이 성립을 한 거다라고 네. 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네. 최근에 요즘에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런 거를 많이 보내주신대요. 가계약 하실 건가요? 하면서 몇 동 몇 호, 뭐 얼마, 잔금 이런 걸 문자로. 그것도 효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효력이 있을 수 있죠. 그 내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면은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의 방식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때 문자로 보내주고 그거를 내가 인지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의 의미로 가계약금을 붙였다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그것도 좀 조심해서 네. 꼼꼼하게 확인하고 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는 가계약 이야기였고 우리가 계약을 실제로 하러 가서 정말 계약서를 잘 썼는데 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계약서 쓰고 나서 이제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내가 오늘 만약에 1억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는 네. 건가요? 10% 계약? 네. 1억 아니 1,000만 원? 그죠? 네.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네. 줘야 하는데 네. 내가 1,000만 원이 현금이 없어서 오늘 300만 원만 갖고 왔다. 300만 원을 줄 테니 내일 700만 원 잔금을 더 이체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착한 집주인분들은 그래요. 뭐 내일 주겠지 하고서 이제 집에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계약금을 어떤 거를 기준으로 진짜 왔다 갔다 한 300만 원 기준인지 아니면 원래 계약금이 되는 그 1,000만 원 기준인지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죠. 충분히 헷갈릴 수 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억짜리 계약이다라고 하면 보통 상관례상 이제 전체 대금의 10%를 이제 10%. 계약금으로 네.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300만 원을 주고 내일 계약금 나머지 내가 700만 원 네. 드리겠다. 그리고 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바뀌었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해지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약금을 준 사람은 내가 그 계약금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면 되는 건데 네. 살려고 했던 사람은 그러면은 내가 준 300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저희 판례에서는 계약금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을 정했다면 네. 일부만 지급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왜냐하면 내가 만약 10억짜리를 사는데 그러면 통상 1억을 만약에 계약금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밝은 사람이어서 네. 1억이지만 내가 오늘 그러면 100만 원만 주고 내일 9,900만 원 주겠다 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작은 금액으로 인해서 내가 계약을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네. 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만 실질적으로 줬다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이 1억이면 1억을 다 줘라 네. 라는 게 저희 판례의 태도죠. 네. 세입자분이 순수하게 그 돈을 다 드려야 될 텐데 안 드리면 이제 민사소송 가는 건가요? 그쵸, 소송해야죠. 네. 네. 어쨌든 이거는 집주인분의 승. 이 거의 뭐 100%인가요? 그렇죠. 100%죠. 네. 그래서 가야 되겠네요, 소송을.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보내실 때 이게 작은 돈이라고 내가 이거 작은 돈만 줬으니까 해지해도 돼. 이런 마음 가지시면 큰일 난다는 거. 계약 자체에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계약할 때 이 세입자냐 집주인이냐에 따라서인지 이 두 가지 용어가 함께 좀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해약금, 위약금. 저는 그냥 같은 뜻으로 대충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약간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죠. 왜냐하면 해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계약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거든요. 왜냐하면 배액을 상환하던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계약을 그냥 처음부터 없게 만드는 네. 거고. 근데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네.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고 그게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발생되는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손해를 정해놓은 게 이제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두 개가 좀 헷갈리긴 해요.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계약하기로 우리가 해놓고 마음이 변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경우, 집 계약할 땐 거의 비슷한 경우 아니에요? 아까 해약금에 대해서 제가 네. 빠뜨리고 간 게 있는데
해약금은 그러면 언제든지 그럼 내가 계약금의 배액만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하고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해요. 이행에 착수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 정하고 중도금 정하고 잔금을 정하잖아요. 네. 근데 중도금을 뭐 1차, 2차, 3차로 나눌 수도 있고 중도금을 한 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두 번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만약 두 번으로 나눴다고 치면 네. 내가 1차 중도금까지는 냈어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계약금의 배액만 내고 해지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행의 착수,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줬으면 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계약금도 내고 그리고 중도금도 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정이 곤란해져서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된다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잖아요. 없죠. 언제 계약은 분명히 이제 해제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랬을 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상대방은. 근데 그 손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네. 이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매수인이 사기로 했다가 집을 안 사겠다라고 했을 때 네. 매수인이 손해를 받게 되는데 그 손해가 얼마냐라는 부분은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냥 위약금으로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같이 정하는 거죠. 그 내용으로 그 계약서의 내용으로 정해놓는 거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계약금을 뭐 몰수한다라든지 네. 이런 금액이 정해져 있죠. 이제 그거는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행이 안 됐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미리 예정을 해놓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럼 일반 우리 집 계약할 때 다 쓰나요? 한 줄?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 표준 계약서에. 보통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고 보통. 이제 보통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약금을 이제 해약금이라고 해가지고 배액을 상환하고 네. 해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 그게 거의 통상적으로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 최근에 근데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아파트 값이 막 오를 때 이제 매도자가 팔겠다고 내놔서 매수자가 얼른 그걸 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파트 값이 계속 너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자가 배가 아파서 못 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자가 뭐 소송 가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고 네. 그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내가 계약금을 만약에 뭐 1억으로 정해놨다. 네. 그러면 그 매도인은 내가 1억 받았으니까 거기 1억 더해가지고 2억 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매수인은 만약에 매수인의 입장에서 기가가 계속 떨어진다 네. 라고 한다면은 그 1억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매수자가 살려고 했던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네. 사람이 못 판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거기 이사 가려고 내가 살던 집을 판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입었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걸더라고요. 아, 그쵸. 이제 아마 그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손해 입증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네. 이제 위약금과 연결이 되는 건데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위약금은 아마 계약금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예정이 딱 정해져 있으면 내 손해가 실질적으로 더 많다거나 아니면 네. 더 적다라고 하더라도 더 달라고 하거나 감액되지는 않아요. 아나요? 예. 그래서 그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내 집 막 엄청 싸게 팔려가지고 막 난 살 집이 이제 없어져도 예. 이건 또 억울하네요. 어쨌든 진짜 우리가 실생활하면서 주변에 많이 있는 일이라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이걸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일이 혹시나 또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니까 잘 이 정보들 챙겨 놓으시고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렇게 계약 때문에 골머리 썩는 게 너무너무 싫어.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차라리 10%로 하지 말고 막 90%로 하자. 막 이렇게 그냥 서로 쌍방이 나도 그래. 막 이렇게 하면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금을? 그렇죠. 계약은 아까 말씀대로 자유이기 때문에 뭐 90%로 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중도금 없이 그냥 잔금만 10%로 하겠다라고도 충분히 계약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상관례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90%로 했다. 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아니, 90%를 주고 그죠.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법리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해지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해지를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약속하고. 약속하고 근데 해지를 할 수 있는 90%를 안 주고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90% 계약했는데? 예, 계약했는데도 안 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웠는데 네. 보통 이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위약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게 계약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서로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금으로 정해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90%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손해액이 그냥 90%라고 이제 서로 네.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근데 저희 민법 규정상 네.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90%로 정해놨을 때는 네. 그냥 배액을 주고 그 계약을 해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채무가 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위약금으로 가시는 거죠. 위약금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90%를 내야 되는 거냐? 이거 네. 부당하게 과다하다. 누가 봐도 부당하게 과다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감액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통상 판례상 인정되는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보통 계약금이 한 10% 정도가 인정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요게 법원에 가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은 10%로 제한해 줍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1억짜리였다. 근데 이제 9천만 원이다. 네. 라고 한다면 10%는 1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8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우리가 말했던 해약금과 위약금이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둘이 우리 처음 할 때 마음은 똑같이 우리 절대 이 계약을 해지하지 말자라고 90%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너무 통상적으로 높은 계약금은 법원에서 제지를 한다. 이것도 좀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계약은 정말 쉽게 하면 안 되겠어요. 네, 계약은 신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사인하고 도장 찍는 계약 꼭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오늘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아직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려운 점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제는 다 해주셨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소정의 이 멤버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뭐죠? 맞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저희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변호사님하고는 4월 둘째 주에 이제 다시 뵙네요. 더 따뜻해지고 벚꽃 필 때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주정훈 평가사님과 또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